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정숙희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어요. 남편이 남긴 아파트 한 채와 적금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죠. 아들은 IT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전 그런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아들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죠. 처음 본 며느린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첫인사부터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존댓말을 쓰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 그래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아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린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연신 흐뭇한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했어요. 아들이 워낙 적극적이었고 저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죠.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은 모두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아이, 준호 엄마,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얌전한 아가씨가 어딨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 2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들 내외가 방문한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비명에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괜찮다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심성이 없었나 봐.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한 번 넘어지면 큰일 나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사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잠금 장치가 갑자기 고장났고 욕실 바닥은 유독 물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 방문 손잡이가 헐거워져서 문이 안 열릴 뻔했죠. 그래도 며느리나 아들이 우연히 절 발견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다치실 뻔하시네. 하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셔야죠. 혼자 계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아들은 제 걱정을 했지만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 이후로 당분간 저와 함께 살겠다며 며느리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의심을 다 털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며느리 방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화장대 서랍에서 보험 설계 자료들이 가득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서류들 사이에 제 주민등록증 사본이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 주민등록 사본과 보험 설계 서류 때문에 심란한 동안 우리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세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엄마, 아직 소식 없어? 요즘 애들이 늦게 갔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전 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걸 아니까요. 애들 알아서 하겠죠. 전 그렇게 닥달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아들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였죠. 어머님,
며느리가 갑자기 절 불렀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왜 그래요? 사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준호 오빠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뭐라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준호 오빠 어렸을 때 아픈 적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 혹시 아들 검사 결과도 있니? 그거부터 보고 이야기하자. 어머님, 그 말씀은 저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상 없는데 애가 안 생기면 오빠 탓인 거죠.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입니까? 게다가 아들 검사 결과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네 말이 어이가 없잖아. 우리 아들 검사 결과도 없는데 대놓고 아들 탓을 만들려고 하고.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능숙한 눈물 연기라니.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나오면서 그걸 봤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이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편이 어딨어요. 유진이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말 한 건데.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예민해? 네 와이프가 네 엄마한테 네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니? 식탁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날 밤 홀로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고 모자지간이 이렇게 멀어지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아야지. 아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무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버리려고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혀 터져버렸어요. 한숨 쉬며 터져나온 쓰레기를 줍다가 우연히 작은 약 포장지를 발견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피임약이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몰아간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피임약을 먹고 있더라. 네?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쓰레기통에서 봤어. 준호야, 며느리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그게 무슨... 확실해요? 약 포장지를 직접 봤어. 엄마가 왜 거짓말하겠니?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벽이 얇아서 다 들렸죠. 유진아, 피임약 먹고 있었어? 오빠가 어떻게... 엄마가 봤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미안해. 사실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님이 자꾸 날 미워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유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차가우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임신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 근데 매일매일 눈치 보이고... 알았어. 울지 마. 또 그 눈물 연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내가 문제 있다고 했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아이는 언제 갔냐고 압박하시니까 변명이 필요했어. 거짓말도 이렇게 능숙하게 하다니.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아이 압박을 했나요? 결국 그날도 며느리의 승리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제게 죄송하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엔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사죄의 의미로 어머님 노후 대비 보험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험? 난 보험 필요 없어. 내 나이가 벌써 60인데 이 나이에 무슨... 그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뭐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하나뿐인 아들이 힘들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마. 넌 신경 안 써도 된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치 왜 말을 안 들어먹나는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진이 친구 박지영이라고 해요. 보험 상담 왔어요. 아니, 내가 언제 상담 신청했다고. 유진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님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 있거든요. 거절해도 1시간 넘게 떠들어댔어요. 연금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심지어 종신보험까지. 그 여자가 돌아간 후에야 저는 깨달았어요. 종신보험? 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 아닌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더군요. 그러나 며느리의 본격적인 공격은 끝나지 않았어요. 곧 제 보험 문제에서 재산 문제로 옮겨갔죠.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태블릿을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요즘 증여세 개정안이 나왔다던데요. 미리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어머님 명의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세가 25억 정도 되던데 미리 준호 오빠 명의로 돌려놓으시면 나중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넘기니? 아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무슨 일 생기시면 상속세가 엄청나요. 증여세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그러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준호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 그런 오해할 말은 하지 마렴.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걱정해 줄 필요 없다. 며느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유진이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며느리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한 거죠. 유진이가 좋은 말로 조언한 건데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좋은 말?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게 좋은 말이니? 엄마, 유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오해받는다고. 며칠 후 며느리가 결국 보험 설계사를 데려왔어요. 아들이 허락했다면서요. 어머님, 이분은 제 보험도 설계해 주신 분이세요. 아주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난 관심 없다. 어머님 일단 드러나 보세요. 이건 진짜 어머님한테 유리한... 싫다니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미 보험이 다 들어져 있는데 나더러 더 들라는 게 이상하잖니?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좀 고집이 세셔. 아니야,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 그냥 우리 위해서 한 말인데 오해받으니까 속상해서. 알아.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제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며느리 편으로만 기울고 있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 며느린 절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호시탐탐 제 재산을, 아니 어쩌면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저도 파헤쳐야 한다고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다시 조사했어요. 죄책감은 들었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책상서람 깊숙이 숨겨진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와 아들 이름의 재산 목록을 작성한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아래 적힌 메모였죠. 보험 가입 필수, 최소 5억 이상.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죠.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놨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관찰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죠. 그쯤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깜짝 놀라 물어봤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모텔 골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것도 모르는 남자랑. 뭐라고? 제가 불렀는데 못 들은 건지 그냥 가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봤을 텐데.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떡하죠? 유진이가 바람 피우는 걸까요? 진정해, 준호야. 혹시 오해일 수도.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 남자랑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도 미어졌죠. 저녁 9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표정이었죠. 다녀왔어요, 오빠. 오늘 일찍 왔네? 유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 어? 홍대에서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정말? 응. 왜? 의심해? 며느리가 씩 웃었어요. 오늘 강남에 있지 않았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죠. 아, 맞다. 친구가 강남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만나고 홍대로 갔어. 왜? 거짓말하지 마. 모텔 골목에서 남자랑 나오는 거 내가 봤어. 뭐라고? 오빠 설마 날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대체 그 남자 누구야? 며느린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 사람 내 사촌 오빠야. 고민 상담하러 만난 거였어. 사촌 오빠? 그럼 왜 모텔 골목에서 나와? 거기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골목에 카페가 있었던 거라고. 그럼 왜 팔짱을 끼고 있었어? 팔짱? 아니, 오빠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사촌 오빠랑 그런 적 없어. 둘이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결국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도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왔죠.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인터넷으로 사설탐정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여러 곳을 비교하다가 평이 좋은 곳을 찾았죠. 상담 예약을 잡고 그날 오후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절 맞았죠.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상한 사고들, 보험 집착, 재산 노리기, 그리고 어제 있었던 불륜 의혹까지.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험금 사기일 가능성도... 보험금 사기요? 네, 요즘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고액 보험 가입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가는 수법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제가 위험한 건가요? 일단 며느리분의 신원부터 정확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거 전력, 현재 교우관계, 외출 동선 등을 파악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기본 조사는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지금 며느리를 조사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아들과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도 약속 있어요. 또? 네, 요즘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자주 만나줘야 해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전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면 저는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외출했습니다. 탐정은 며느리의 뒤를 밟으려고 준비 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어요. 어머님, 중간 보고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네. 그 며느리분이 만나는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재훈이라는 35세 남성인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무직입니다. 근데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2번 실형을 살았고요. 뭐라고요? 더 심각한 건 이 남자와 며느리분이 자주 만나는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불륜 관계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더 조사해보니 이 며느리분의 과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요? 며느리분이 과거에 2번 결혼했었습니다. 한 번은 3년 전, 또 한 번은 5년 전인데요. 2번 다 1년 안에 이혼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3번째... 네, 그리고 2번의 결혼 모두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상대 남성들을 고소까지 했고요. 무슨 이유로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2번째는 경제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깊이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준호가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였어? 탐정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건 2주 후였어요. 어머님,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날 저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놨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파일을 펼치자 며느리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남자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인데 이 남자가 이재훈입니다. 며느리분과는 2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년 전이요? 그럼 우리 준호 만나기 전부터... 네, 그리고 이 남자의 전과를 더 조사해보니 보험금 사기로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통화 녹음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탐정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며느리와 이재훈의 목소리였죠. 재훈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벌써 1년이 넘었잖아. 보험금만 타면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최소 5억은 될 거야. 그 할망구는 언제 처리할 건데? 서두르면 안 돼. 자연스러운 사고로 만들어야 해. 요즘 그 아들놈도 눈치채는 것 같아서. 그럼 빨리빨리 해. 나 돈 떨어져 간다. 녹음이 끝났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보고서가 더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며느리분이 가입한 불법 보험금 사기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기범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이 있었어요. 노인 낙상사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법, 혈압약 바꿔치기 들키지 않는 방법, 보험금 최대한 받는 팁,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머님, 이 며느리분은 이미 어머님 명의로 5억짜리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수익자는 며느리 본인이고요. 뭐라고요? 내 동의도 없이? 서류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험증권 사본이 있는데 어머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서명을 흉내낸 거였어요. 굉장히 정교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네, 어머님. 지금 신고한다는데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요. 증거도 없고 정황상 증거뿐이라. 보험금 서류야 뭐 가족인이 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불륜으로 이혼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선뜻 아무 말 못하자 탐정이 그러더군요. 일단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집안 곳곳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녹화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며느리와 준호가 외출한 사이 탐정과 기술자가 집에 왔어요. 거실, 주방, 복도, 제 방 앞에 초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했죠. 어머님, 이 카메라는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 사무소로 전송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잘 대비하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탐정이 작은 기계를 건넸어요. 비상호출기입니다. 위험하면 이 버튼 누르세요. 바로 제가 갈 겁니다. 주머니에 호출기를 넣었어요. 저는 이 호출기를 쓸 일이 없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무뚝뚝했죠? 죄송해요. 괜찮아. 어머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 특별한 저녁 준비해도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 너 피곤할 텐데 그냥 있는 거 먹자꾸나. 아니에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님, 목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됐어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린 주방에서 분주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래. 아들은 회사에 갔고 집엔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어요.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주방 숨겨진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었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5시 며느리가 혼자 주방에 있을 때였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갈비찜 냄비에 흰색 가루를 뿌렸어요. 그리고 잽싸게 저어서 섞었죠.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전 거실에서 탐정이 보내준 사진으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를 참느라 이를 악물었죠.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체 모를 알약 투입 확인. 어머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니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더군요. 그리고 오후 6시 저녁 식탁이 차려졌어요. 어머님 다 됐어요. 어서 나오세요. 묘하게 즐거워 보이는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는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와, 대단하네. 어머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걸 아는 제 눈에는 마치 사냥꾼이 먹이가 덫에 걸리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들,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음식들이었죠. 어머님, 갈비찜이 특히 맛있어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 골랐어요. 며느리가 갈비찜을 제 앞에 밀었어요.
바로 그 정체 모를 약이 든 음식이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요, 어머님? 갑자기 속이 안 좋네. 아까부터 좀 메스꺼웠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미안해, 속이 정말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순간 본색이 드러난 거죠. 아니, 왜 그래? 난 정말 몸이 안 좋은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망해서. 며느리가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사실 배는 고팠거든요. 어머님, 배고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유진아,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못 먹겠어. 밥맛이 없네.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배달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몸도 안 좋은데 괜히 뭐 먹었다가 탈날까봐. 탈이 나다뇨. 제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전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눈빛이 무섭게 변해 있었죠. 순간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속이 안 좋다니까 대체 왜 이러니? 그만하렴. 난 누워서 잠 좀 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더군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어요. 저는 몰래 문을 열고 주방으로 갔죠. 식탁에는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갈비찜 냄비를 통째로 큰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증거로 확보하는 거였죠. 다른 음식들도 샘플로 조금씩 담아뒀어요. 그리고 전부 방 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 안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알아주고 당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일단 탐정에게 전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하고 집엔 며느리와 저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어머님, 어제 음식, 다 버렸네요? 어제 저녁에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봤는데, 냄새가 벌써 상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버렸어. 그래서 다른 음식들은 차려놨으니까, 오늘은 그걸로 밥 먹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 방에 숨겨뒀지만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며느리가 외출한 시간에 저도 나와서 탐정사무소에 그 물건을 맡겼습니다. 사무소 갔다가 돌아온 뒤 아들과 며느리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아들에게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이상한 약을 또 탈까봐 제가 만들어둔 음식이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식탁 위에 앉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을 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고 싶진 않아서 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절 부르더군요. 여보, 엄마, 구급차 좀 불러봐. 배가 너무 아파. 아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며느리가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당황함보다는 계산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전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너무 나빠 보였으니까요. 언뜻 식탁을 보니 아주 작은 그릇에 갈비찜이 담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만든 것 중 일부를 보관해뒀던 모양이었어요. 이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아들이 그 이상한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쪼여오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결국 아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켰죠. 119 불러!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119가 아닌 112를 불렀어요. 경찰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독살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만든 음식을 남편이 먹고 쓰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빨리요.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이 나쁜 년, 네가 한 짓이잖아.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한테 독을. 내가 언제? 이 음식 어머님이 만드신 거 맞잖아요. 다들 봤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경찰차 사이렌도 들렸죠. 아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울부짖고 있었고 저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아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죠. 네.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가려길래 제가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저런 여자와 아들을 함께 둘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절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음식물 독극물 살인미수 혐의로.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차에 타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경찰들은 듣질 않더군요. 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며느린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절 돌아봤죠. 그 눈빛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경찰서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정숙희 씨, 오늘 저녁 식사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독극물이 들어있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식탁 위에 갈비찜,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약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약인진 모르지만.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 설치해뒀어요.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장면까지 싹 다 녹화돼 있어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며느리인 그 여자가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형사님, 제발 그 여자 좀 잡아주세요. 이 영상은 제가 설치한 CCTV 영상이에요. 여기 다 찍혔다고요.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탐정에게 받은 영상을 모두 재생해줬습니다. 화면엔 며느리가 주방에서 혼자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갈비찜에 흰색 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경찰관도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 방 옷장에 어제 만든 음식을 샘플로 보관해뒀어요. 성분 분석하면 독극물이 나올 겁니다. 정숙희 씨, 왜 이런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집에 오고부터 제가 계속 다쳤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엌에서도 넘어지고, 게다가 며느리가 제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탐정 보고서 파일도 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 전력과 불륜 관계,
보험금 사기 계획 등과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했죠. 물론 CCTV와 통화 녹음 파일도 다 줬습니다. 형사들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형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아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며느리를 연행한다는 연락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사실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린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절 노려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실 수가 있어요? 누명? 너야말로 나한테 누명을 씌웠잖아! 내가 구급차 부르라고 하니 경찰서부터 전화하던 네가! 그리고 네가 왜 여기 왔겠어? 나한테 증거가 다 있으니까 네가 여기 온 거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증거라뇨? 그게 무슨... 네가 좀 이상하게 굴었어야지. 생명보험을 계속 그렇게 권하고 증여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 할망구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몇 달을 기다렸는데 거의 다 됐는데... 너같이 사갈 같은 년을 우리 집에 들인 게 내 평생의 한이야. 이제 네 죗값은 네가 받아! 경찰에 며느리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곧 의욕을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있었어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제가 환자 어머니입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독극물을 섭취한 것으로 보여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깨어난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준호야, 정신 들었니? 엄마, 어떻게 된 일이야?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갔어? 네 와이프, 아니, 그 여잔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서라니! 아들이 크게 흥분하며 자리에서 곧 일어날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전 그런 아들을 침대에 다시 누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먹은 갈비찜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약이 들어있었어. 엄마가 미안해.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걸 다 버렸어야 했는데 그걸 숨겨놓은 걸 찾지도 못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아들이 당황한 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갈비찜에 약이 들어있었다고?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린데? 저는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간 제가 당했던 일들과 있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제 말을 듣던 아들은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제야 아들이 충격을 받으며 무너지더군요. 유진이가 도대체 왜 너한테 그러던 게 아닐 게다. 나한테 그러려고 한 거야. 전날 저녁에 나한테 먹으라고 주던 거였는데 내가 그 동영상 보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널 노린 게 아니라 날 노린 거였을 거야. 이렇게 아들을 달랬지만 글쎄요. 전 그 여자가 언젠간 우리 아들도 해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자기 수작에 넘어가지 않자 아들을 노렸잖아요. 엄마를 왜... 미안해요, 엄마. 여태껏 내가 엄마한테 모질게 굴어서... 괜찮아. 그것도 그 여자가 너 조종하려고 연기한 거야. 엄만 이제라도 네가 안전해져서 다행이야. 네가 살아있는 게 정말로 고맙고 다행이야. 저희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죠. 정숙희 씨, 이번 사건 경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유진 씨의 본명은 김미선입니다.
5년 전에 계명과 함께 성형수술을 대대적으로 했더군요. 형사가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름 끼칠 만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신분을 위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력도 위조했고요. 실제로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은 전부 가짜예요. 세상에, 더 심각한 건 과거 결혼 이력입니다. 형사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5년 전, 3년 전 2번 결혼했습니다. 모두 1년 이내 이혼했고 2번 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나요? 그런데 왜 독곡물을... 처음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부터는 목적이 바뀌었더군요. 이 사람이 용의자 김미선이 만나던 남자 이재훈입니다. 이 사람도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보험금 사기 전문 범죄자예요. 지난 10년간 5건의 보험금 사기에 연루됐고 그중 3건으로 실형을 살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배후인가요? 배우라기보다는 공범으로 봐야 맞는 거겠죠. 사실 두 사람이 만난 건 최근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둘이서 합심해서 목적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보다 보험금으로 바꿨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악마들이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용의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분석했는데요. 형사가 프린트된 문서를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보험금 사기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노인 낙상사 자연스럽게 위장하는 법, 혈압약 바꿔치기 방법, 추적 불가능한 독극물 구하는 법 등을 검색하고 공유했습니다. 문서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건 용의자가 작성한 모바일 메모장입니다. 1단계, 시어머니와 갈등 조성 완료. 2단계, 고액 보험 가입 완료 5억. 3단계, 사고사 위장 진행 중. 4단계, 보험금 수령 후 이혼 대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명의 보험증권인데 혹시 가입한 적 있으십니까?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리 친구라던 여자가 와서 권하던 보험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가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건 분명히 제가 거절했어요. 그렇군요. 조사 결과 이 서류도 용의자가 어머님 서명을 위조해서 5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걸로 나왔습니다. 수익자는 용의자 본인으로 돼 있고요. 내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서는 서류가 완벽해서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범죄였어요. 그럼 설마 아들 명의로도 보험이 가입돼 있었나요? 네, 그 아드님 명의로도 10억짜리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역시 수익자는 용의자였고요. 근데 이건 아드님이 직접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위조된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은 순수하게 아내를 위해 들어준 거였을 겁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짓밟으며 저런 미친 짓을 뒤로 꾸미고 있었다니. 이번에 저와 아들 둘 다 죽었으면 15억을 챙길 악마 같은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자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증거들을 보여주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어머님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이재원과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고요. 우리 아들은요? 아드님도 어머님이 사망한 후 6개월 뒤에 제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악독함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여잔 인간이 아니었어요. 현재 살인미수, 결혼사기,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범인 이재훈도 과거 2건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서 살인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살인죄까지 입증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최소 20년 이상은 선고될 겁니다. 다만 김미선의 경우에는 형을 다 따져봐야 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죠.
엄마, 준호야, 다 들었어? 네, 경찰한테 설명 들었어요. 유진이가, 아니, 김미선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대요.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모자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엄마, 어? 엄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절 살려주신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그래야지. 유진이, 아니, 김미선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파멸하는 모습을 눈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수갑을 찬 김미선이 일어났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만 남아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김미선은 2024년 3월 피해자 박준호와 결혼한 후 시어머니 정숙희와 남편 박준호를 살해하고 보험금 15억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2건의 결혼 사기 및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으며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으로 저와 아들이 출석했어요. 덜덜거리는 몸을 부여잡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떨린 것이 아니라 분노로 몸이 떨려오더라고요.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결혼 직후부터였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저의 재산과 보험에 집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군요. 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독극물을 음식에 투입하는 장면을 포착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 상영됐어요. 김미선이 주방에서 흰색 가루를 갈비찜에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피고인, 변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미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전 그냥 시킨 대로 한 지밖에 없습니다. 이재훈이 모두 시켰어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약을 탄 대상은 당신의 남편입니다. 아무리 이재훈이 시켰다고 해도 행동을 실행한 건 당신입니다. 당신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돈을 편하게 벌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김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과 이재훈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고인이 정말 이재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미선아, 이번엔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방법 있어? 약 쓰면 되지. 시어머니부터 보내고 남편까지 보내면 뭐 누가 알겠어? 돈 들어오면 우리 태국으로 갈 거지? 당연하지.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이 대화를 듣는 동안 아들은 괴로움에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여태껏 저런 여자를 사랑한다며 저에게 날까지 세워가면서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저 여잔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돈만 보고 결혼까지 한 희대의 사기꾼이었으니까요. 재판은 몇 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김미선에게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 결혼사기, 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훈에게 살인방, 보험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그 선고에 저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고 김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미선은 법정을 나가면서 절 쳐다봤어요. 이 망할 노인네가, 당신이 다 망쳤어! 내 인생 다 망쳐버렸다고!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피고인, 발언 조심하십시오! 전 차갑게 김미선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판 무덤인데 왜 날 탓해? 그리고 네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날 이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김미선이 불법으로 가입한 보험은 전부 무효 처리됐어요. 김미선과 이재훈의 보험금 사기 조직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들과 김미선의 혼인관계도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김미선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왜 그런 짓 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하든 다 엄마가 꾸민 일이라고. 자기 이렇게 감옥에 넣고 독극물 누명 씌운 게 다 엄마 탓이래. 허, 웃기지? 거길 들어가서도 여전히 반성은 그냥 엄마 탓만 하고 있더라.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저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나 죽이려는 여자가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여자가 또다시 제 아들을 꼬드겨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이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아들을 꼬드기려는 여자를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여자인가 싶었을 정도였죠. 원래 범죄자들이 다 그래. 자기 잘못한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해. 남 탓만 하지. 엄마가 그 증거를 모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너 조종하려고 몇 번이나 네 동정심 끌어내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 그러니 마음 약한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달래려는 제게 아들이 그러더군요. 고마워요, 엄마. 못난 아들 목숨 구해주고 제자리 찾게 도와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평생 눈 가리고 살다가 저 여자한테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평생 엄마한테 보답하며 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사건은 반년이 더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김미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이재훈도 다른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둘은 서로 만날 수 없게 격리됐어요. 김미선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25년형이 확정된 거죠. 게다가 김미선과 이재훈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어길 시에 재구속될 가능성까지 있었으니 저희를 찾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법원의 결정은 확고했으니까요. 아들은 그 사이 많이 회복했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저희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새기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 나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아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이나 음료는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잘 찾아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항상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제 아들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더 저렇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닐지 알 수 없으니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는 제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침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세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저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